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차 시 법인세법 실질 과세에 대한 규정이 저희가 좀 2차 시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교속에 대한 실질 과세, 또 거래 내용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실질 과세에 대한 부분을 국세기준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은 또 뭐와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준법도 법인세법에서도 국세기준법에 의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귀속에 대한 실질 과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시면 자산이나 그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 자산이란 뭐겠어요? 예를 들어 현금을 통해서 생기는 수익이 기본적인 자산에 의한 수익이죠. 예금이자 같은 경우죠. 이 기업일 때 얘기합니다. 사업, 영업활동을 통해서 일어난 수익이 전부나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는 A 법인인데 실제로 이 수익을 귀속되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만약에 B 법인일 경우 법률이 이렇다 하더라도 등기상 법률이 이렇다 하더라도 돈을 버는 비법인에 어떻게 한다? 법인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그 소득에 대한 귀속이 아무리 법률에 정한 다른 법인이 존재하더라도 진짜로 돈을 버는 법인한테 뭘 납부한다?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탈세를 목적으로 사실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유령회사가 법률상 대리인을 대신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유령회사에 대한 부분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돈의 수익을 어떻게 한다? 취하는, 귀속되는 그런 법인에 과세한다. 이것은 소득세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바지 사장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진짜 사장이 아님에도 사장으로 내세워놓고 뭐 소득을 창출시키거나 이렇게 한 뒤에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뭐 그냥 속된 말로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 실질 과세 소득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두 가지를 다 합치더라도 우리가 형식상에 대한 요건보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실질상 과세 요건이 성립되는 실질 과세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쉽게 말하면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소득이 있으면은 법인세 납부의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실질 과세에 대한 규정입니다. 또한 거래 내용의 실질 과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의 과세 소득이 되는 금액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은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그래서 거래의 실질 내용은 건전한 사회 통념, 통상 사인 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인 거죠. 판단 기준. 그죠? 판단 기준이고 이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명칭에 불구하다. 명칭은 결국 형식이다. 어떤 형태로든 거래가 이루어졌다면은 금액 계산이 규정이나 이러한 법인세 규정이 없는 형태로도 어떤 형태로든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 실질 내용의 거래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의 형식과 상관없이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즉 이러한 법령에 의한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 글씨가 막 너무 쓰기 힘드네요.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어쨌든 거래에 대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즉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무엇이 중요한디? 결국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형식은 기본적인 그냥 법령상 요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거래 실증에 대한 실질 내용,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면은 법률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판단하느냐, 이 판단 기준은 뭐냐를 사실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 기준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 통념상 관습법에 의해서 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법률 기업과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관행, 일반적인 관행, 지급 조건, 지급 방법 어떤 형태를 포함하든 이런 관행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거래가 있는 판단 기준이 된다면은 그 자체는 거래에 대한 실질 과세로 보아서 해당 부분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법인세법을 적용해서 결국 뭐다? 법인세 납세 의무를 발생시키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기속에 대한 부분하고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부분은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관련 부분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결국에는 실질과세, 명목상 형식상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세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그 소득이 또 영업에 대한 소득이 귀속되는 그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자에 어떻게든 뭘 하겠다? 법인세법을 적용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원칙은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법에도 적용한다. 어디에 있는 것을? 국세기본법에 있는 것을. 국세기본법에 있는 것을 법인세법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모든 세법 적용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세기본법의 기본 내용은 우리가 전체 세법에 적용되는 모든 내용을 총괄해서 총설 형태로 나타내는 게 국세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납부, 납세, 의무자, 거래, 실질 선택, 조세, 쟁송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이유는 세법에 적용되는 그 통칙적인 것들을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이 어떻게 보면은 세법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법의 실질적인 실질과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 국세기본법을 여러분들이 세법 개론을 사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연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연도에서 결국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연도가 중요한 이유는 사업연도가 확정이 돼야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법인세의 그 계산 기준도 우리가 뭘로 돼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법인세의 계산도 자기 계산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계산으로 해야 되죠.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어떻게 돼요? 별도의 지급 처리를 하지 않죠. 별도의 아무런 행위가 없습니다. 법인세를 지급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법인세를 적정하게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할 뿐인 거지 법인세 자체도 누가 한다? 자기 계산해서 신고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연도에 대해 설명하면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단위를 과세 기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과세 기간, 과세 소득 계산하는 기간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거를 단위를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과세 기간이 다르고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기간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데 법인세법에서 이러한 과세 기간을 사업 연도라고 하고 있죠. 크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과세 기간이 뭐가 있어요? 소득세법에 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가세가 있죠. 부가세의 과세 기간이 어떻게 하다?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 과세 기간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사업연도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를 계산하는 걸 1회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1기, 2기, 3기 법인에서 작성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1기, 2기, 3기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1회계 기간으로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할 때 법인이 설립 등기일로부터 자녀재산가액이 확정된 날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평생 1회만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 법인세를 과세할 뿐만 아니라 적시에 조세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왜 과세 기간을 둔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세 기간을 둔 이유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평생의 과세 기간을 한 번만 납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적시에 조세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세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세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국가에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조세 재정을 충당할 수 없게 되면은 결국엔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계산 하에 어떻게 돼요? 적시에 조세가 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다. 우리가 보통 예산회계라고 하는데 예산회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1년을 회기로 하고 돼 있죠. 우리가 맨날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통과돼야지 1회계기간 또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회계기간이 넘어가고 결국엔 국가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 그걸 쓰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결국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법률상은 그렇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이긴 한데 법률상 그런 거지 모든 사람이 그러한 대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그래서 저는 투표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내가 투표한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업연도는 법인은 과세 소득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구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칙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정한 단위를 기간을 구분하는 데 있어. 근데 법인의 가장 큰 특징, 법인을 운영함으로써 가장 유리한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해가 난 걸 다음 연도로 2월 시켜줌으로써 다음 연도의 수익에서 차감하는 형태의 법률상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월 결손금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 뭐가 해야 돼요? 마감을 하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과세소득 단위로 분류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2월 결손금을 어떻게 돼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 단위를 구분하는 것은 법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한 어떻게 돼요? 법인의 입장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 과세 관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국가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이건 거죠. 이것은 누가 더 중요해요? 국가에서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기업에서도 중요한 거는 바로 기업에서 더 중요하죠. 왜? 우리가 기업을 영위할 때는 최초에부터 어떻게 해요? 이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만들어낼 때는 쉽게 이익이 나지 않겠죠. 그러면 그 이익들이 나지 않은 것들을 2월 결손금을 반영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과세 기간, 사업 연도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누구한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서로 필요에 의해서 국가는 기업을 위해서,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 양면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특정한 법률을 특히 세법에서 특정한 법률을 볼 때는요. 사실 이러한 과세 기간들이 어떻게 된다? 양면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바라볼 때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왜 이러한 조세 제도를 만들었나? 국가에서 무조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히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을 이해하거나 다른 법률을 이해할 때는 어떠한 한 가지 측면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법률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세법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학생으로서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 두 가지 측면을 전부 다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것도 조세도
저항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조세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사업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연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연도.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연도는 기업입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또는 법인이 정관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회계기간, 2회계기간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그 기간은 어떻게 한다?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법률에 의해서 1사업연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원칙적인 사항이 아니라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짬짬이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는요, 어떤 때는 이게 좀 마음이 급하게 말이 빨라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말이 천천히 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여유로울 때는 제가 쉬는 시간에 어떤 걸 활용하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뭔가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녹음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연도를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들은 결국에는 앞에 얘기한 것과 비슷하죠. 법인세 납부를 지연하는 것들 방지하는 것도 있고, 이 이유는 뭐예요? 결국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가를 위한 거죠. 법인세가 일정한 조세 수입이 일정한 연도에 들어와야 국가도, 과세관청인 국가도 결국엔 회계 기간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예산의 기본의 근간은 조세 수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사업의 그 기간을 어떻게 해요?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정관에 그렇게 명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명시하는 기관들은 사업의 특수성에 의해서 명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수성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는 결산이 4월 말에 4월 30일에 결산 법인이었는데, 그 회사의 특징상 일시의 자금이 뭐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자금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에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종의 4월 30일에 결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부분 10월 31일에 사업 기간이 많이 돼 있고, 많은 법인들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세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내국 법인이 경우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신고해야 됩니다. 정하여. 그리고 없으면은 그냥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 그 회계 기간이나 국가 예산이 그렇게 풀리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도 그 회계 기간이 맞춰주는 게 사업을 영위하는 데 좀 더 유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설명한 게 나와있죠? 신고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런 형태의 어떻게 한다? 사업연도가 만들어진 회사들이 많다. 특히 정부와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들은요, SOC 사업을 하는 경우 사회간접자본을 통해서 정부 예산과 같이 배분되기 때문에 보통 이 회기 기간에 많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법인도 마찬가지죠. 외국 법인인 경우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국내 사업자 실질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함께 납치관한 사장의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연도가 정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사업을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자, 사업연도를 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많은 기업들이 정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나니까 좀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겠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리해서 보다 보면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런 상기시킨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도 내드려야 되는데 어떤 과제를 내드릴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과제를 제가 나중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세 기간에 있으면 사업 개시일이 존재합니다. 사업 개시일. 사업 개시일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사업 연도가 언제 개시됐느냐? 그래서 그 회계연도에 언제부터 내가 수익을 발생시켜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 개시일은 우리가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은 사업 개시일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개시일이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 개시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업이 왜 써 있냐면 이날부터 과세 관청에 어떻게 된다? 법인세 납세 의무가 생긴다. 사업 개시일이 12월 1일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회기연도가 어떻게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첫해 년도 사업 개시일이 12월 1일이면은 1기 이 사람의 사업연도는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1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사업 1기 개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 개시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의 경우에는 법령의 설립일이 정해진 날짜가 설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인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허가가 나와야 뭐가 된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허가, 인가를 요하는 단체 법령에 의해서 등록한 단체는 그 인가, 허가일. 왜냐면요,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허가와 인가가 나오지 않으면 뭐가 된다? 뭐가 되겠어요?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업자 등록일의 사업 개시일은 허가가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 개시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다음 장 넘어갈까요? 자, 사업 개시일 오늘 마지막 3차시 이번 주에 3차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출연받는 날로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은 공익법인입니다. 저는 공익법인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익법인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출연금, 출자금, 출연금. 그래서 저희 법인은 100만 원을 출연받았습니다. 정부 100만 원을 출연받았는데 이 출연금이 들어온 날이 저희의 어떻게 한다? 과세 기간이다.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세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 똑같이 적용을 받고 소득세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자면은 저는 오늘 결제를 하나 했습니다. 뭘 결제를 했냐? 자, 10일이 무슨 요일이죠? 10일이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 상환신고서 신고하는 날이죠. 그래서 결제 서류를 확인하고 내일까지 납부하기 위해서 관련된 부분을 신고했습니다. 공익법인이라도 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 똑같은 세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사업의 개시일이 법률에 정해져서 약간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또한 외국법인의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어떻게 된다?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바로 어떻게 된다? 사업 개시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업 개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 기간의 개시년도 개시일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과세 기간이 약간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사업 개시일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가 날씨가 상당히 좋고 벚꽃도 피고 벚꽃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직접 강의를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지 못하는 저도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아마도 조만간 같이 대면하면서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뭐 그리고 제가 저기 출석부를 보니까 뭐 저번에 저랑 같이 또 수업을 같이 진행했던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이런 PPT가 아니라 강의실에서 같이 수업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즐거운 금요일이니까 강의 잘 들으시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불금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